돈을 빌면서 울집 바깥 양반은 기념일을 잘 챙기고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저는 제 생일도 시큰둥해요. 그러나 제가 태어난 날의 숫자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건 셜록 홈즈가 살았던 집 주소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해야 할 것만 같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를 좋아했는데요. 커서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이 재밌더라고요. 크리스티 작가의 작품을 전부 다 읽진 않았지만 죽기 전에는 다 읽어보고 싶어요. 애거서 크리스티는 영국 출생의 소설가로 역사상 가장 많은 소설을 판매한 작가이며 대영 제국의 훈장도 2번이나 받게 됩니다. 거의 매년 책을 내며 다작을 했는데 대부분이 뛰어난 수작이어서 그 집필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분야에서 막대한 성공을 거두어 부와 명예를 다 얻은 소설가입니다. 애거서 크리스티는 세계 추리소설을 상징하는 작가이지만 메리 웨스트 매컷이라는 필명으로 로맨스 소설도 쓴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작가의 위대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섬세한 심리 묘사를 보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추리소설이지만 휴먼 드라마로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봄에 나는 없었다라는 로맨스 소설을 구매했어요. 제가 로맨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치명치명한 또는 달달한 장면 묘사가 아니라 두 남녀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애거사 크리스티의 봄에 나는 없었다라는 소설을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이 소설은 전형적인 로맨스 플롯 클리셰를 따라가지 않아요.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장애 요소에 부딪혀 갈등과 어려움을 겪다가 모든 난관을 거쳐 끝내 대부분은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로맨스 소설인가 싶기도 하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조앤이 로맨스의 당사자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제가 메리 웨스트 매컷이 집필한 연애소설 중 봄에 나는 없었다 이 작품이 가장 로맨틱한 제목 같아서 골랐더니 제 친구가 스릴러 제목 같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봄에 나는 없었다의 스토리는 한 중년 여인의 심리 변화가 주를 이루고 로맨스의 묘사는 아주 짧습니다. 마치 봄처럼요. 하지만 1940년대에 나온 이 소설은 2020년대를 사는 인간들의 심리와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박경리 작가의 일본 상고라는 책을 읽었을 때 놀랐던 것이 1960년대의 일본인이 박경리 선생님에게 보여준 모습을 저도 2010년대에 경험해 보았거든요.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 해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조앤은 부족할 것 없는 가정에서 자라 런던 인근 지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로드니를 남편으로 두고 있고 딸 둘 아들 하나를 모두 시집 장가 보낸 중산층 집안의 중년 부인입니다. 1940년대 당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재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만족감이 있어요. 조앤은 중년의 나이에도 얼굴이 팽팽하고 날씬한 여성이고 남편은 변호사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자녀들은 훤칠하게 생기고 행실이 반듯해 제 삶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바그다드에서 사는 둘째 딸 바버라를 병문안하고 런던으로 돌아오던 여정 중에 학창시절의 동창인 블란치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안정적인 조앤과 달리 비규범적이었던 블란치는 조앤보다 주름지고 늙어 보이죠. 하긴 세상이 그런 거지. 붙어야 있어야 할 때는 그만두고 내버려 두어야 할 때는 매달리고 한순간 인생이 너무나 멋져서 이게 현실일까 믿기지 않다가 이내 지옥 같은 고통 속을 헤매이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절대 위로 올라가 숨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 게 인생이잖니? 이렇게 말하는 블란치에게 조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지금껏 알았던 인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블란치를 불쌍하다고 속으로 동정합니다. 학창시절의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진 조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기치 않게 사막에서 며칠간 홀로 머물게 됩니다. 비행기 대신 기차와 자가용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택하고 일주일간 여행하듯이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 사정이 나빠져서 사막의 숙소에서 단조로운 음식을 먹으며 지내게 된 거죠.
사막에 고립된 조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롯이 혼자가 되어 지난 날을 돌아보는 끝없는 사념에 빠지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막에서 제 자신을 마주한 조에는 제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진실의 조각들이 도마뱀처럼 튀어나와 그녀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또 외롭게 만듭니다. 그동안 그녀가 외면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죠. 조에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제 삶의 방식을 스스로 알아서 선택할 권리를 막아왔던 걸 깨닫게 됩니다. 조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남편에게 사과하고 다시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리라 다짐합니다. 기차를 타고 터키,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 편안하고 쾌적한 영국의 집에 돌아온 조에는 사막에서의 일들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남편 로드니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느꼈던 그 열띤 감정은 현관문이 열리는 익숙한 소리에 사라집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조엔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로드니의 시선으로 에필로그가 이어지는데 이 마지막 장이 정말 재미있어요. 조엔과 로드니 이들 부부의 삶은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망신당할 일도 없고 어두운 그림자도 없고 실패, 절망, 괴로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로드니의 마음에는 조엔이 아닌 레슬리라는 한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죠. 남편은 교도소에 있었고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초라했던 레슬리를 마음에 두었죠. 조엔이 우습게 보던 레슬리를 말이죠. 아름답지도 젊지도 않고 되는 일도 없었던 그런 여자, 그렇게 고생만 하다 죽어버린 여자. 실은 로드니와 레슬리 사이엔 사랑을 키울 만한 사건도 없었고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이죠. 하지만 애셜타운에서 두 사람은 10월의 햇볕을 받으며 1m 남짓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10월을 마치 봄처럼 느끼면서 말이죠. 봄에 나는 없었다에서의 로맨스는 조엔이 아닌 로드니와 레슬리 사이에 짧게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 조엔에게는 참 잔인하죠. 따지고 보면 조엔은 딱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제 욕망에 충실해서 바람나가지고 애들 버리고 집 나간 것도 아니고 그저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했고 가족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비록 그녀의 방식과 소통이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지진 못했지만요. 소설의 마지막 구절은 예전과 달라진 것 없는 조엔을 바라보는 로드리의 속마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당신은 외톨이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하지만 부디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르길 바래. 책을 읽고 난 후에 여운이 엄청 남아요. 이런 책이 최고죠. 제가 글을 쓰는 지향점도 여운을 남기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봄에 나는 없었다 이 작품은 정말 강추입니다. 읽는 내내 중년 여성의 심리가 흥미로웠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게다가 제 친구가 제목에서 스릴러 냄새를 맡았듯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무섭습니다. 공포스럽고 복잡한 사건이 나오는 이야기도 아닌데 여성의 삶과 사랑일 뿐인데 스릴러 소설처럼 등골이 오싹합니다. 참된 진실을 안다 해도 자신이 아프지 않기 위해 편안한 것들만 사실이라고 믿는 인간의 기만성 때문에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